오늘 이야기는 충남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20년 전 형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는데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곤 하네요. 정말 끔찍했던 일은 제가 10살 꼬마 시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중학교에 다니는 친형이 있었습니다. 형과 나이 차이가 났던 터라 동생 이상으로 저를 많이 챙겨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부모님은 재래시장 한켠에서 국밥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판매를 하시고 아버지는 배달을 해주시고는 하셨죠. 학교를 마치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형을 기다렸고 형이 챙겨주는 저녁을 먹으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아버지가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실 때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어머니와 출퇴근 시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오셔서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운전 실수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형에게 2만 원을 쥐어주시고는 병원으로 가셨고 형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집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된 사실을요. 그날 후로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방에만 누워만 있었습니다. 자세한 집안 사정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중학생 형에게 물어봤지만 형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그렇다고만 말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무서워진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고 계셨고 제 눈으로 봤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한참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형이 제 손을 잡고는 나가자고 하더군요. 형과 함께 슈퍼에 가서 쌍쌍발을 하나 사고 저에게 반쪽을 나눠주면서 형이 말했습니다. 형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안 좋아졌고 급기야 아버지는 술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알코올 중독 증상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무렵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어머니와 형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집에서 술만 마시던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술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술 마신다고 잔소리하면서 아버지와 다투는 게 일상적인데 그날 어머니는 술상을 차려주시며 기분까지 좋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형은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던 거였죠. 그런 모습을 처음 봤던지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렸던 저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참 이상했던 점은 어머니가 술상을 차려 아버지께 대접했는데 안주가 마음에 안 드신다며 상을 엎으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형이 아버지 기분 잘 맞춰드려야 된다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형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려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은 슬픈 기색보다는 후련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매일 술을 드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아버지에게 벗어나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하던 국밥집 장사가 대박이 났는데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 집에 여유가 생겨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군대를 전역하고 2달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뿐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편이 점차 좋아지고 형도 좋은 직장에 취업해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세상 일은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아버지도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떠나시니까 유일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건 하나뿐인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이 저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이제는 말하고 싶다면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형이 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아버지가 나중에 멀리 가서 일을 하는데 큰 돈을 벌어다 주실 거라고 2번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잘 해드려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형은 아버지가 지방이나 해외로 일을 하러 가시나 보다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후 새벽에 자다가 형이 목이 말라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대화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대화는 중학생이었던 형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으로 애들 잘 키우고 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형도 그 당시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느낌이 안 좋다 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리고 3년 후 형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어머니가 형을 불러서 말했다더군요. 한 달 정도 지나 아버지가 멀리 가야 되는데 정말 잘 하라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 후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새벽 시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사고로 사망하셨죠. 형은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했죠. 아버지가 진짜 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는 건지 한 달 뒤에 멀리 가니까 아버지께 잘 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며 어머니께 한참을 물었지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국밥집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졌던 거였죠.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병간호를 하던 형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씀 뒤로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였죠. 형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40대 중반 한 가정의 아빠가 된 저로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꿈에서 나오는데 이제는 걱정 말고 편히 계시라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죠. 이야기는 제가 결혼 전 그 남자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20대 중반, 서울에 있는 중고차 상사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고차 직업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지 않아서 다른 상사 여직원들과 친하게 지냈었죠. 그리고 여름 휴가를 맞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멤버들과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놀러가게 됩니다. 멤버는 저 포함 4명이었는데 그중 제가 막내였죠. 언니들과 펜션에 들어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휴가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날 저녁에 일어나게 되었죠.
언니들과 술 한잔을 하다가 그냥 잠들기에는 다들 아쉽다고 해서 밤바다를 보기 위해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해수욕장 앞에서 언니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슬슬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보고 말을 걸더군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남자친구 없으면 연락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술도 한잔했고 그 남자분도 호감형이라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죠. 언니들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휴가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왔고 그날은 모처럼 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빈둥대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카톡 메시지가 오더군요. 프로필을 봤더니 경포대에서 연락처를 교환했던 남자였습니다. 서로 나이를 공개하고 일상적인 카톡을 하다가 이 남자와 인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유가 그 당시 저는 장안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중곡동에 산다고 하더군요. 서울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경포대까지 가서 알게 되었는데 사는 곳까지 가까우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영화나 한 편 보자고 해서 그날 7시쯤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 남자를 만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이는 2살 연상, 직업은 게임 회사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녁을 먹고 그 남자와 영화를 봤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베테랑이란 영화였죠. 자연스레 만남이 잦아졌고 1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 다정한 모습의 남자였죠. 그런데 남편이 달라진 건 결혼 2년차쯤 됐을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선물이라며 조그만 상자를 주더군요. 생일은 물론 기념일도 아니라서 좀 의아했죠. 선물을 뜯어봤더니 빨간색 비키니 수영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첫 만남이 해수욕장이라서 수영복을 샀다고 하더군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죠.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수영복을 입어보라고 하더군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남편 말을 듣고 수영복을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너무 예뻐서 찍었다고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남편은 그날부터 짧은 치마, 야한 원피스, 그런 옷들을 사오기 시작했고 남편이 성적 취향이 그런 쪽이구나 싶어서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부부 사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자고 저는 작은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새벽 2시쯤 일을 마무리하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이불도 안 덮고 자고 있어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는데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있더군요. 저희는 연애 초부터 서로 휴대폰을 안 보는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문자인지 카톡인지 휴대폰 화면이 계속 깜빡거리는 겁니다. 무음으로 돼 있었고 화면이 꺼졌다가 켜지고 반복을 하더군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니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손에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빼서 열어봤더니 지문 인식이 걸려 있었고 슬그머니 남편 손가락을 휴대폰에 접촉했죠. 카톡을 보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더군요. 카톡 메시지가 수십 통이 와 있던데 수명이 되는 단체 카톡방에서 보낸 메시지였죠.
채팅방 이름은 사고 팝니다라고 돼 있었고 벌거벗은 여자 사진과 동영상들이 수십 개가 있더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채팅방 안에 제 사진도 있는 겁니다.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부터 남편이 사다 준 야한 옷을 입고 있는 사진도 수십 장이 있더군요. 알고 보니까 아내 또는 여자친구 나체를 찍어서 공유하는 채팅방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관계하는 동영상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심지어 나이 제한도 없고 회원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는 것 같았는데 학교에서 여학생들 몰카를 찍어서 올리고 있더군요. 제 휴대폰으로 채팅방을 촬영해놓고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채팅방에 대해서 물으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모른 척을 하더군요. 그래서 새벽에 촬영했던 증거를 보여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다. 그 순간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더럽고 불쾌하더군요. 결국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고 남편은 성폭력 특례법으로 인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됐고 유포된 제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닐까봐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경기도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제 사연은 결혼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정말 착했던 사람인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5년 전, 그 당시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던 도중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죠. 동창 모임을 한다는 소식이었고 참석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연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약속을 잡게 되었죠. 며칠이 지나 약속 당일이 되어서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됐고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을 보니 긴장이 되고 어색했지만 술을 한잔하다 보니 분위기는 금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절친이었던 친구 2명 중 한 명이 보이질 않았죠. 야, 근데 영식이는 안 와? 그러자 몇몇 친구들이 조용히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영식이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며칠 전 처음 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영식이 전화였던 거죠. 동창 중에 진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영식이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라 영식이는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잠깐 밖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우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식이 형이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게 돼서 집안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선뜻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기억하는 영식이 형은 조용한 성격에 어릴 때부터 효자라고 소문이 났던 형이라 그런 사건을 저질렀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리고 진우가 알고 있던 영식이 형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영식이 형은 평범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같은 부서 여자 직원이 영식이 형에게 고백을 했다고 했죠. 영식이 형은 여자 직원과 연인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 약속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영식이 형과 여자친구는
각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죠. 영식이 형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좋아하셨다고 했지만 여자 집안에서 영식이 형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더군요. 그 이유는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죠. 이대로 결혼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솔직하게 터놓았고, 여자친구는 결혼하면 그런 말 없어질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식이 미루어지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허락을 하게 된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처가살이를 해야 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가에 방문하였는데 장모가 영식이 형을 불러 집안일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반대했던 결혼을 했던지라 영식이 형도 장모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기본이고 마트에서 장을 봐서 음식까지 하고 회사 출근까지 해야 되니 편히 쉬지도 못했다고 했죠. 영식이는 형이 결혼해서 잘 지낸다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이 그 집에서 노예처럼 지낸다는 생각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다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식이 형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영식이 형 아내가 다른 남자와 집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한 직감을 느껴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영식이 형은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추궁하듯 물었다고 했죠. 집 앞에 남자 누구야? 아내는 귀찮은 듯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소개해준 남자라고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고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장모는 영식이 형을 불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딸과 여기까지만 해달라고,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그만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했다더군요. 영식이 형은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혼할 생각은 없고 아내 또한 그 남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을 거라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는 영식이 형 뺨을 때리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해주냐고 타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그만 회사에서 쥐꼬리 많은 월급으로 어디서 우리 집안을 넘보냐며 온갖 폭언을 했다고 했죠. 영식이 형은 장모와 다투고 나서 밖으로 나가 혼자 공원에 앉아 화를 삭히고 저녁이 돼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집안에는 장모와 장인 그리고 소개를 받았다던 남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 남자 옆에는 아내가 앉아있었는데 스킨십을 하면서 웃고 있었다고 했죠. 장모는 집으로 들어온 영식이 형을 보고서 분위기 깨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했다더군요. 영식이 형은 충격을 받고서 집을 나갔고 다음날 아침 마트에서 칼을 구입해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서자 소개를 받은 남자와 아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그걸 본 영식이 형은 그 남자를 살해하고 아내는 겁을 주며 팔과 다리에 상처를 냈다고 했죠. 장인 장모가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영식이 형은 장인 장모까지 살해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난장판이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영식이 형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식이 부모님도 충격을 받아 입원을 하셨다고 했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고 영식이가 면회를 갔을 때 형의 눈동자가 반쯤 풀린 듯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진우가 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생각이 나서 참석했던 동창 모임이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운이 남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식이와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잘 지내고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천에 사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했던 지인 언니 결혼식에 정말 끔찍한 광경이 벌어져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언니를 알게 됐던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한신포차라는 술집에서 알바를 할 때였죠. 그 당시 전문대 재학 중이었고 사고 싶은 게 꼭 있어서 한 달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주문 받고 서빙 및 테이블 정리가 주 업무인데 워낙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서 일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경력자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는 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술집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자 손님 2명이 계신 테이블이었는데 제가 주문을 받았었죠. 주문은 닭발과 소주였고 20분 후에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을 때 테이블 벨이 울리더군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다가갔더니 음식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음식이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였죠. 저는 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직원에게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손님이 바꿔달라면 바꿔주면 되지 딴소리 한다고 언성을 높이시며 화를 내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일하던 경력자 언니가 다가와서는 수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하다가 모르겠으면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언니와 정말 친해지게 되었죠.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가끔 만나 술 한잔하고 고민도 털어놓을 만큼 가깝게 지냈습니다. 언니와 알고 지낸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언니가 깜짝 발표를 하더군요. 그 소식은 결혼 날짜가 잡혔다는 이야기였는데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죠. 언니가 만나던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적도 있었으니까요. 언니 남자친구 직업은 규모가 있는 식당에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늘상 했던 말이 결혼하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것 같다면서 부러워했었죠. 그리고 6개월 후 언니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언니가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며 시간 되면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평역 근처 카페에서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언니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좀 어두웠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남자친구와 다투게 된다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심지어 웨딩 사진 촬영을 하면서도 싸웠다고 하는데 형부는 저렴한 곳을 원했고 언니는 평생 한번 찍는 거 좋은 곳에서 하고 싶다고 예약을 했다고 했죠. 형부는 상의 없이 결정했다고 화를 내는 거였고 언니 입장은 결혼식 할 때 지인들이 사진을 볼 텐데 아무 곳에서 촬영하는 게 내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드디어 언니의 결혼식 날이었죠. 인천 모 웨딩홀에서 12시 예식이었고 웨딩 드레스를 입은 언니를 보기 위해서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언니를 봤는데 저도 얼른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언니와 간단한 사진을 찍고 나서 저는 예식장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예식이 시작된다고 안내 멘트가 나오자 사람들이 분주하게 자리에 착석했었죠.
예식은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고 신랑 신부 입장 후 줄에 낭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뒤를 쳐다보더군요.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쳐다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식장 입구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때가 타서 더러워진 옷차림에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는, 누가 봐도 결혼식 하객은 아니었죠. 그런데 다들 가만히 있었던 건 줄의 낭독이 끝나고 나서 축가 및 이벤트를 진행하는 순서였습니다. 언니 성격이 여장부 같고 장난치는 것도 좋아해서 기억에 남는 이벤트를 준비했나 보다 생각이 들었죠. 아마 다른 하객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축하 및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라는 멘트를 하자마자 문 밖에서 그 남자가 걸어 들어오더군요. 당연히 하객들은 그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고 언니와 형부도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별난 이벤트다 라고만 생각했죠. 그 남자는 천천히 형부 쪽으로 다가가더니 손에 쥐고 있던 망치를 들고 형부를 향해 내리치는 겁니다. 다행히도 넘어지면서 망치를 피하게 되었고 하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앞에 계시는 남자분들이 그 남자를 제압했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그 남자를 연행하고 나서 예식은 그것으로 마무리되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언니는 한동안 연락이 되질 않더군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나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 전 형부는 언니와 사귀면서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형부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였는데 알고 보니 언니와 만나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와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하는 기간에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형부는 그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형부에게 매달리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형부는 일주일 뒤에 결혼한다면서 그 여자와 잔인하게 헤어졌다고 했죠. 화가 난 여자는 부평역 근처 노숙자들을 눈여겨보고 그중 한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이상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탁은 결혼식을 망쳐달라는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언니는 형부와 헤어지게 되었고 한 달간 혼자 여행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남자와 부탁을 했던 여자는 특수 협박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현재 언니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남자라면 기겁을 할 정도로 싫어하게 되었죠. 그 당시 기억은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잘 됐다며 그런 놈인 줄 모르고 살았으면 후회했을 거라고 언니가 말하더군요. 정말 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언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이혼을 한 상태지만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전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때는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부산 연산동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직원을 두고 일을 할 만큼 생각보다 잘 되는 매장이었습니다.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죠. 밖에서 저녁 먹을 거니까 일찍 끝내고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밖에서 드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갑자기 가게로 찾아와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어봐도 다른 대답은 안 하시고 시간 맞춰서 오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매장 마감을 맡기고 저녁 7시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횟집은 방으로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직원의 안내를 받아 2번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횟집에 부모님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방에 부모님과 2명의 여자분이 앉아 계셨고 말씀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다니고 계시는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그중 한 여자분은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는데 어머니가 그 여자분에게 사적인 질문을 건네시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있는지,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분위기를 보니까 저에게 여자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자리를 만든 것이었죠. 여자분은 저보다 2살 아래였고 직업은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부모님은 눈치를 주면서 먼저 들어가셨고 저는 그 여자분과 카페로 향했죠.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외모도 미인이어서 보면 볼수록 호감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번호 교환도 하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귀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1년을 만날 시점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결혼 전까지 싸움은커녕 정말 행복하기만 했었죠. 그리고 2014년 가을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 점점 아내와 다투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원인은 매장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던 게 이유였죠. 그래도 한 달 300 가까이 가져다 줬고 수입이 작은 달에는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변하더군요.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 잦아졌고 아내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돈을 벌었을 텐데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아내와 사이가 멀어진 것도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아내와 서먹하게 지낸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아침을 차려주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번에 출시된 보험 상품인데 가입하면 실적 쌓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밥 먹고 체크한 곳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서둘러 사인을 해주고 매장으로 출근했죠. 그날 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보험 가입해줘서 고맙다고 음료를 한 잔 건네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나온 비타민인데 물에 타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한 잔씩 챙겨줄 테니 꼭 마시라는 거였죠.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던 아내가 갑자기 건강을 챙겨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와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제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더군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잠은 꼭 안방에서 잤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어젯밤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제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눈을 뜨면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내는 제가 잠을 자면서 자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잠을 자는 사이에 가슴과 팔, 다리 등 온몸이 긁혀 있고 상처가 나 있었죠. 심지어 눈을 뜨니 제가 손에 가위까지 들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했던 사실은 일어나면 아무 기억도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까 싶어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때문에
수면 보행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일까지 그만두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했지만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죠. 잠만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없고 제 몸에는 상처와 흉터들이 생겨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상의 후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었죠. 말씀드려봤자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 증상이 완화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혼자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잠을 잘 때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알고 싶어지더군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거실과 안방에 조그만 CCTV를 두고 그날 밤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뒤 거실 화분석과 안방 TV 옆에 설치를 했죠. 다음날 눈을 뜨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 주위에 수많은 상처 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CCTV 장면을 돌려보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충격을 받았죠. 아내는 의식이 없는 저를 거실로 옮기고 나서 신발장에서 구두 하나를 꺼내 제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더군요. 그리고 주방에서 칼을 꺼내 목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고 그때서야 아내의 끔찍한 실체를 알게 되었죠. 아내는 제가 운영하던 매장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빠듯해지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건 보험금이었는데 잠든 사이에 제 몸에 상처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조사 과정에서 작은 상처로는 돈이 되질 않자 머리를 가격하거나 큰 외상을 입혀 돈을 타려고 했다고 하는데 죽지만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아내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준 비타민 음료는 수면제를 탄 음료였던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몸에 좋다고 매일 밤 마셨던 겁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살인 미수죄로 아내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제 몸을 보면 그때의 상처들이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볼 때마다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네요. 8년이나 지났지만 그날 사건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2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3년 전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필리핀으로 나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필리핀에서 관광을 하던 도중 저와 가장 친했던 여자친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죠. 지금부터 여자친구의 이름을 지혜라고 부르겠습니다. 지혜는 대학교 1학년 때 친해진 친구인데 2학년 1학기를 휴학하고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었죠. 마침 카톡을 주고받다가 필리핀에 온 김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몇 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지내던지라 저에게 알아두면 유용한 현지 사정과 가성비 좋은 맛집 등을 알려주었죠.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건 필리핀 치안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지혜는 안전한 관광지 위주로만 살아서 민생 치안이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관광지를 벗어나게 되면 치안이 매우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현지인들 말고 필리핀의 열악한 치안을 노리고 들어온 한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나 필리핀도 엄연히 사람 사는 곳이고 관광에서 나름 강대국이라 아마도 사람 많은 곳 위주로 돌아다니면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혜도 필리핀에 온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고 여가를 보낸 경험은 별로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와 같이 필리핀 관광을 하기로 하고 다음날 해수욕장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필리핀은 예쁘면서도 사람 없는 해수욕장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사람 많은 건 질색이었던지라 현지 사이트를 검색하여 사람이 없으면서도 가성비 좋은 인근 해수욕장을 찾아냈고 지혜와 함께 거기서 해수욕을 즐겼죠.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흘렀을 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국어가 들려오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니까 남자 한 명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온갖 음담패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부분이나 말투라던가 누가 봐도 한국인이었고 나이는 30대 정도, 머리에 왁스를 잔뜩 바른 문신을 한 남자였죠. 그 남자는 내가 어느 여자랑 잡았다, 누구를 어떻게 때렸다, 상당히 불량스러운 말을 하면서 걸어가더군요. 그 남자는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지혜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와 지혜가 있는 근처까지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지혜를 지나치면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남자를 쳐다보며 화를 냈고 그 남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정색을 하며 지혜에게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외모가 예뻐서 한마디 한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점차 험악해지는 상황이라 제가 나서게 됐고 그 남자는 저와 기싸움이라도 하는 듯 저를 노려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만만해 보이면 더 무시하는 부류라서 먼저 그 남자에게 한마디 했죠. 아저씨, 허세 부리지 마세요. 제 말에 그 남자는 분노가 폭발했는지 저에게 주먹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레슬링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힘으로는 밀리지 않았죠. 그 남자의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몸을 붙잡고 남자를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저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강한 척을 하던 그 남자는 급격하게 비굴해지더라고요. 저와 지혜에게 존댓말로 사과까지 했으니까요. 그 급격한 태도 변화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다행히 싸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해변을 곧장 빠져나와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별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으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구나 싶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식당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혜가 갑자기 저를 붙잡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혜는 뒤를 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봤는데 정말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깊게 눌러쓴 모자 때문에 그 남자의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고 실루엣과 체격은 아까 해변에서 시비가 붙은 그 남자와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저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군요.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좋았던 지혜는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며 곧장 제 팔을 잡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정신 나간 듯 달리다가 주변에 사람들과 차들이 나타나자 그제서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숨을 몰아쉬더니 제 팔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남자가 꺼내려고 한 게 권총이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식은땀이 정말 온몸에 나더라고요. 결국 현지 경찰이 수사했지만 근방엔 CCTV가 하나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는 그걸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해변에서 본 그 남자, 그리고 총을 꺼내려던 그 남자와 같은 인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어서 잠깐 조사받고 바로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필리핀에는 불법 총기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불법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한국처럼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 부패도 심하다고 했죠. 한국인들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당하는 빈도가 타 외국에 비해 압도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필리핀도 관광지는 안전한 편이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지만 확실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일이었죠. 아마 그곳에 두 번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실루엣은 누구이며 정말 우리가 본 그 남자가 맞는 건지 아니면 지나가는 강도였을까요? 필리핀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와 지혜는 많이 가까워졌고 친한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지혜와 만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5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1년 전에 있었던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이 점점 무섭게 변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네요. 저는 금천구 금융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오후 4시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그날은 작은아이 생일이었는데 아내가 근사한 저녁을 차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아내와 금천구에 위치하는 대형마트로 출발했죠. 그날은 평일이라 주말보다 사람이 작을 거라 예상했지만 저녁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서둘러 주차를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마트로 들어가 장을 보고 마트 입구 물품 포장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빈 박스에 장을 본 물건들을 포장하고 주차된 차로 걸어갔죠. 그런데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천천히 걸어가더군요. 평범한 아저씨였다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옷차림이 눈에 띄어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월달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그 아저씨는 녹색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저와 아내는 정말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집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까 본 50대 아저씨가 맞은편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와 아내는 차 안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주차장에 놓여진 쓰레기통 앞으로 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 거였죠. 누가 봐도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공장소에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꽤 있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기가 좋지 않았죠. 차에서 내려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쇼핑카트에 아기를 태우고 3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가 지나갔는데 젊은 부부 중 아이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아저씨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정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를 태운 쇼핑카트를 반대쪽으로 밀더니 젊은 부부가 급하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있던 아저씨도 부부를 쫓아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급하게 차에서 내렸더니 지하 주차장 바닥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고 아내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모여들어 그 아저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다행히도 경찰과 구급대가 신속하게 도착했고 아저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죠.
아이 아빠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있고 아이 엄마는 아이를 안고서 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았던 건 경찰에 건거되면서 아저씨가 했던 말인데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아이 아빠를 보고서 나한테 걸리면 누구라도 죽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찜찜한 기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 남자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응급차에 실려갔던 아이 아빠가 잘못될까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어제 목격했던 마트 사건이 기사화되어 있더군요. 사건의 내막을 알고 나니 정말 안타깝고 사람이 무섭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죠. 사건은 50대인 남자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훈계를 하길래 화가 나서 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얼굴과 목 주변에 큰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목 주변 상처로 인해 미각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20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는 요리사라고 하던데 맛을 보지 못해서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쇼핑카트에 타고 있던 아이였는데 3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아버지가 칼에 찔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던 것이죠. 아이는 아버지의 흉기 피습 상황을 목격한 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아저씨가 무섭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건 30개월 아이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날 아저씨는 대형 마트에서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았고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비닐봉지 안에는 과일 깎는 칼을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청소년 때부터 폭력과 절도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과 강간 그리고 상습 절도로 인해 실형을 살았다고 하더군요. 살인미수로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얼굴과 목 부위 상처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부위라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평소 정신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던데 화가 나면 감정 조절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했다가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현실이 정말 섬뜩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사건을 보기만 했을 뿐인데 너무 무서웠고 그 아저씨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10년 뒤 6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이상하게 쳐다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북에 사시는 6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20년 전 딸아이가 17살이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에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저희 가족에게 정말 끔찍했던 사건이라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PC방 사업을 시작했고 PC방 카운터를 보고 청소까지 하면서 남편 사업을 도왔습니다. 요즘은 PC방이 호황기는 아니지만 그때는 한창 인기 있는 사업이었죠. 그마저도 여유있게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 시작했던 사업이라 금전적으로 조급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핑계같이 들리겠지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딸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 고등학교 지나갈 때쯤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학부모 상담을 요청하더군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성적이 너무 떨어져 실업계로 진학해야 한다는 소리였죠. 중학교 2학년까지는 성적도 좋고 밝은 아이였는데
3학년이 되고 나서 급격히 떨어졌던 겁니다. 부모로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서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집으로 가서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니까 딸은 학원보다 과외가 편하다며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했죠. 며칠 후 PC방 청소를 도와주고 집으로 가던 중 전봇대에 붙어있는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이 전단지에 과외라고 커다란 문구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학교 이름과 화려한 경력이 쓰여 있더군요. 그럼에도 의아했던 건 과외 비용이 너무 저렴했었죠. 일단 전봇대에 나와 있는 번호를 입력하고는 집으로 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중후한 남자분이었는데 수학과 영어가 전공이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다른 과목까지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딸아이는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외 첫날, 딸과 함께 선생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목소리와 달리 외모는 20대에서 30대 정도로 젊어 보이더군요. 아이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과외를 대접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다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방으로 들어가 딸에게 물어봤죠. 선생님 어떠냐고, 잘 가르치는 것 같냐고 물으니까 나쁘진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과외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고 3개월 차가 되어갈 때쯤 딸아이가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솔직히 좀 무서워지더군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건 아이를 혼자 놔둔 사실입니다. 남편 PC방 일을 도와준다고 과외 선생님이 오셨을 때 집을 비운 적이 많았는데 3달이나 아이를 가르쳤으니 믿고 맡겼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는 점점 난폭하게 변해갔고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혼을 내기도 하고 제가 잘 타일러도 봤지만 변하는 건 없더군요. 과외 선생님께 요즘 딸아이가 많이 난폭해졌는데 혹시 선생님께도 그러냐고 물으니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착하고 얌전한 아이라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는 사춘기가 늦게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 아이가 없을 때 청소도 할 겸 아이방을 들어가서 책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때 책상 밑에서 이상한 노트를 보게 되었는데 빈 노트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집으로 들어와서 방에 왜 들어왔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책상 밑에 있던 노트를 왜 치웠냐고 따지는 겁니다. 노트가 책상 밑에 있길래 주워서 올려놨다고 하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딸을 달래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참 말을 못하고 있다가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원인은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며 어른이 되면 사랑받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외우지 못했을 때 딸아이 옷까지 벗겼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 남자가 옷 벗은 동영상을 찍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안 되더군요. 노트에 적힌 숫자들은 벌점이라고 하던데 문제를 풀지 못해서 벌점이 쌓이게 되면 과외 선생님과 관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남자를 불러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그 남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휴대폰을 직접 보라며 보여주는데 딸이 말한 동영상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휴대폰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을 지웠을 수도 있겠죠. 요즘 같으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했을 텐데 20년 전 증거라고는 노트에 적힌 숫자와 딸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던 아이의 일방적인 주장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이는 많이 힘들어했고 시간이 흐른 뒤 성인이 돼서 많이 밝아졌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이었던 딸아이는 30대 아이를 둔 엄마가 되었고 그날 사건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미안한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